피렌체사 번역한 하이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마키아벨리의 피렌체사이고요. 그 제가 눈이 나빠서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꽤 빠른 속도로 살펴볼 내용은 단순히 피렌체라는 도시국가의 역사가 아니라 그 피렌체사라는 책에서도 밝혔듯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저 위대한 로렌조 데 메디치가 죽을 때까지 피렌체와 다른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 후반에서 1425년까지 대략 1000년의 시간을 다룬 제1권은 이민족의 침략과 서로마 제국의 멸망에서 시작합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서기 395년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리되고 민족의 대이동 속에서 410년 로마가 약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뒤 훈족의 왕 아틸라와 반달종의 왕 가이세스를 거쳐서 뭐 우리가 다 아는 용병대장 오도아케르가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또 493년에는 동고트족의 테오도리쿠스가 오도아케를 죽이고 이탈리아의 왕이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테오도리쿠스 사후 동고트족이 내분에 시달리자 비잔틴 제국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스티니아 대제입니다. 비잔틴 제국은 벨리사리우스와 나르세스를 연이어 이탈리아로 보내 마침내 동고트족을 제압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아니라 그 뒤를 이은 유스티누스 황제의 황후인 소피아 황후의 모욕을 참지 못한 나르세스의 권위로 롬바르드족의 왕 알보인이 이탈리아 내려와 단숨에 중북부의 많은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렇지만 알보인도 아내 로세문드와 그 정인인 헬메키스에게 살해당한 후 롬바르족은 왕 대신 부족을 다스릴 30명의 두카, 즉 공작을 뽑아 집단지도 체제를 형성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집단지도 체제가 그 롬바르족이 이탈리아 내에서 비잔틴 제국을 몰아내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롬바르드족과 비잔틴 제국이 이탈리아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조금씩 그 힘을 확장하던 로마 교회는 롬바르족을 막기 위해 프랑크 왕국의 피핀 3세를 끌어들입니다. 그 결과 800년 피핀 3세의 아들 샤를마뉴에게 신성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의 관을 씌워줍니다. 그러나 채 100년도 안 돼서 샤를마뉴 대제의 손자 때의 치안 내문이 벌어지고 제국은 프랑스 왕조에서 독일 왕조로 넘어가고 이런 변화 속에서 이탈리아는 다시 큰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962년 황제의 자리에 오른 오토 1세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신성로마 제국과 로마교회의 관계는 지역교회의 성직자 임명권, 이른바 서임 임명권 같고 서임 투쟁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위기를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세계사 책에도 많이 나오는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그러나 이 카노사의 굴욕은 단순히 교황과 황제 간의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제2권에서 보게 될 그 구엘포와 기벨린, 즉 교황파와 황제파가 대립하는 출발점으로 이탈리아에서는 가장 큰 사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이탈리아가 아니라 프랑스로가 십자군 전쟁을 벌이자고 호소한 것도 실은 하이니 4세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십자군 원정의 시작은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의 불화로 결국 기독교도는 커다란 기쁨 속에 명활하게 회복했던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뭐 이 내용들은 지금 리들리 스콧 감독의 2005년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서 1887년 하틴 전투 전후의 예루살렘 왕국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하이니 4세를 폐위시키고 왕자에 오른 하이니 5세가 1111년 로마로 와서 교황 파스카 1세를 겁박한 뒤로도 프리드리 1세와 그의 손자 프리드리 2세 시대 역시 황제와 교황의 대립은 계속되었고 그 결과 북부 이탈리아는 황제파와 황제파에 반대하는 롬바르디아 동맹으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 후로도 교황들은 나폴리 왕국과 이탈리아의 지배권을 놓고 때로는 프랑스 또 때로는 신성 로마 제국의 세력을 끌어들여 전쟁과 갈등을 그리고 아유, 그리고 다시 또 새로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몇백 년이 흐른 후 또한 1309년부터 약 77년간, 약 70년간 머물렀던 아비뇽을 떠나 1377년 로마로 돌아온 직후에도 로마 교회는 교황 우르바노 6세 선출의 반기를 든 친프랑스파 추기경들, 그러니까 아비뇽 출신의 친프랑스파 추기경들 간의 갈등 때문에
서구 대이교를 알리는 대분열이 일어났다가 콘스탄츠 공의회를 통해 마르틴 5세가 선출된 1417년이 되어서야 겨우 분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권에서 주로 나와 있는 교회와 신성로마 제국 간의 갈등, 뭐 대립, 뭐 화해 이런 것들의 얘기고요. 다음은 1권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변천사가 그 다소 복잡한 나폴리 왕국과 마키아벨리가 그토록 미화한 이탈리아 용봉의 기원과 성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르만족은 앞서 말한 샤를마뉴의 손자들 사이에 분열이 생긴 9세기 후반에 프랑스를 공격해서 노르망디 지역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세기에 일부는 영국을, 다른 일부는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를 침공합니다. 그리하여 11세기와 10세기, 그러니까 11세기에 11세기에 12세기에 걸쳐서 그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정복한 노르민족은 앞서 말씀드렸던 프리드리 바르바로사 이건 별명인데요. 붉은 수염이라는 이 사람의 아들인 게르만족의 하인이 6세기의 왕국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게르만족 역시 3대를 못 가서 프리드 2세 사후 아들인 만프레디와 손자 콘라딘이 프랑스 왕제 샤를 1세에게 영거푸 패하며 왕국을 잃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왕국이었던 시칠리아 나폴리 왕국은 하나의 나폴리 왕국은 샤를 1세의 아들 샤를 2세와 손자 로베르토 1세를 거쳐 고손녀인 조반나 1세에게 전해졌다가 그 조반나 1세의 육촌 동생인 두라초 카를로 3세가 누나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가 그 아들인 라디슬라와 큰딸인 조반나 2세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시칠리아는 이때부터 그 스페인 쪽에 아라곤 왕국한테 넘어가는데 그 아라곤 왕국의 페드로 3세의 아들 페데리코 3세에게 계승되었다가 한 100년 동안 여러 왕들을 거쳐서 1416년 이탈리아 역사에서는 굉장히 큰 인물인 알폰소 5세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용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인물에 대해서는 마키아벨리도 여러 군주론에서도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여기서도 피렌체에서 다른 말을 하는데 하여튼 여기서 그러니까 이탈리아 용병의 시조는 쿠니오 백작 알베르크 더 바르미아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름식이 달라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하여튼 이 쿠니오 백작 알베르크 다 바르미아노가 외국에서 온 용병들이 아무래도 용병이다 보니까 그 민간인들을 많이 학살하고 약탈하는 거에 반발을 해가지고 순수하게 이탈리아인들로만 구성된 산 조르조 부대를 만들고 그 부대를 통해서 이제 향후 이탈리아에서는 군주들이 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산 조르조 부대 출신의 대표적 용병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무치오 아텐돌로 스포르차와 그의 아들 프란체스코 스포르차, 밀라노 공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밀라노 공국을 이어받는 스포르차 왕조를 세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한편으로는 브라초다 몬테네와 그의 부하 니콜로 피치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란체스코 스포르차와 니콜로 피치니노는 후술하는 제4권부터 각각 스포르체스카, 브라체스카라고 불리우는 부대들을 이끌고 수많은 전쟁을 이 책 속에서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1권은 끝이고요. 이제 2권입니다. 2권은 그 부온델몬테라라는 사람의 결혼과 중으로 촉발된 부온델몬테 가문과 우베르트 가문의 대립으로 시작합니다. 이 대립은 한 30년 정도 지속되다가 프리드리 2세의 지원을 받은 우베르트 가문이 부온델몬티 가문을 도시에서 추방합니다. 하지만 1250년 프리드리 2세가 죽자 부온델몬티 가문은 피렌체에 돌아오고 도시는 이제 좀 화해 무드로 좀 접어드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우베르트 가문이 기벨린인데 이 기벨린이 프리드리 2세의 아들 나폴레옹 만프레디와 손을 잡고 권력을 독차지하려는 음모를 꾸미자 내전 끝에 1258년 구엘프가 기벨린을 시엔으로 쫓아냅니다. 하지만 이 기벨린도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 나폴리 왕 만프레드의 도움을 받고 또 기벨린의 어떤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나타 델리 우베르트 덕분에 몬타페르트 전투에서 승리하며 오히려 2년 만에 구엘프를 쫓아내고 또 피렌체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쥔 이제 기벨린은 한 6년 동안 피렌체를 다스리다가 이 앙주의 샤를 1세가 그 이탈리아 내려오는 걸 보고 이제 좀 우리가 좀 밀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도시 전체를 아르테 그 유명한 길드로 나누고 각 길드에게 일종의 자치권을 부여합니다.
그렇지만 이 길드와의 대립으로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기벨린은 오히려 자기들이 권한을 준 길드에 의해서 도시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도시는 중립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구엘프도 추방당했고 기벨린도 다 추방당해 있었으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간 도시가 너무 약해지겠다라고 싶어서 둘 모두를 불러서 도시를 재통합할 기회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맞았지만 하지만 1268년 탈리아코처 전투 직전 차르 1세의 군대가 피렌체로 다가오자 겁에 질린 기벨리는 도시에서 살아나고 도시는 온전히 구엘프의 독차지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구엘프 차지가 됐던 피렌체는 1280년이 돼서 구엘프 평민이 구엘프 귀족의 오만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 다시 기벨린을 도시로 불러들여 일시적으로 기벨린과 구엘프가 동시에 통치자를 갖는 공동정부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2년 만에 곧 구엘프 평민은 길드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기벨린의 지위를 박탈하고 구엘프 귀족을 억제합니다. 뭐 그러는 동안에 피렌체 구엘프는 아레초라는 도시의 기벨린과 캄팔디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캄팔디노 전투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테 신곡의 저자인 단테 시인도 무장으로서 단순히 시인이 아니라 무장으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투 후 얼마 후에 구엘프 평민은 구엘프는 다시 피렌체의 정치 경제적 헤게모니를 놓고 체르키 가문이라는 체르키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비앙키는 하얗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엘프 백당하고 이 코르소 도나티를 중심으로 한 네리, 즉 구엘프 흑당으로 분열을 내고 2년여의 어떤 정치 투쟁 끝에 1302년 코르소는 비앙키를 도시에서 쫓아냅니다. 이때 신곡의 시인 단테도 다른 많은 비앙키와 함께 추방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구엘프가 기벨린과 싸워서 기벨린을 쫓아내고 또 구엘프가 네리와 비앙키로 나뉘었다가 네리가 비앙키를 쫓아냈습니다. 이런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100여 년 동안 했지만 또다시 구엘프 네리는 평민과 귀족으로 분리돼서 이렇게 우구촌의 하이니 7세, 카스트루초, 루트비 사세와 같은 큰 외적과 싸울 때조차도 뭐 경찰서장이라는 직책 혹은 전쟁의 총사령관이라는 직책을 통해서 귀족을 억압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족은 한 뭐 몇십 년에 걸쳐서 탄압을 받은 귀족은 역으로 평민이 새로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아테네 공장 바테르 2세를 회유해서 군주로 옹립한 뒤 평민을 억압합니다. 그렇지만 아테네 공작의 폭정이 계속되자 귀족과 평민은 다시 또 후회를 하고 힘을 합쳐서 공작을 도시에서 축출하고 공동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평민은 다시 귀족을 쫓아내고 정부를 독차지했으며 권력을 잃은 귀족은 힘으로 이를 되찾기 위해 무력 충돌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네 군데서 벌어진 전투에서 모두 패하면서 귀족은 참패하고 완전히 몰락하고 맙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말씀드린 이권의 내용은 피렌체사 770에서 772페이지에 피렌체 권력 지형과 정부의 변화를 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거는 끝이 나고 1354년부터 1414년까지 피렌체 내부를 중점적으로 제4둔 3건은 우선 리치와 알비치 가문의 불화 속에서 1357년 기브렌 출신의 공직을 금지하는 국법의 부활을 계기로 권력을 차지한 알비치 가문과 새 구엘프당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새 구엘프당의 수장이 알비치 가문이었습니다. 아, 조금 지루하실 수 있는데 이 86페이지에 달하는 책이기 때문에 일단은 끝까지 한번 가보고 이따 나중에 그 저희가 대화를 하는 순간에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은 또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RBC 가문과 새 구엘프당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코시모 대 메디치라고 하는 뭐 그런 메디치 가문의 그 인물이 좀 멀긴 하지만 나옵니다. 이
권세가 하늘을 찌를 만큼 커져 오만함이 극에 달한 구할표당은 그 반작용으로 당연히 반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중간계층과 하층민을 등에 업은 살베스트로 대 메디치의 저항에 부딪혀 몰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살베스트로 대 메디치한 사람은 메디치 왕조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조바니 디 비치 대 메디치의 제종수, 그러니까 아버지의 육천 동생이었습니다. 그 나름 사실은 꽤 가까운 친척이었죠. 그러나 한 달 뒤 뒤은 혼란 속에 피렌체 최대 길드인 양모 길드에서 양턱 깎는 일을 하는 하층민이 중심이 된 촌피해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뭐 유력한 평민, 그러니까 귀족이 권력을 잡았다가 이제 잘 사는 평민, 그래서 힘 있는 상인들이 권력을 잡았다가 이제 너무나 이제 압박을 받은 하층민들, 뭐 자기 내부의 길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주 하층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양털 깎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너무 처지에 자기 스스로의 처우에 불만을 갖고 일종의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게 되죠. 하지만 하층민들은 또 곧 분열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도자로 뽑은 미켈레 디 란도가 자신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력이 큰 박민을 부당하게 편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에서 다시 한번 폭동을 일으키고 이 시뇰리아 광장으로 진격합니다. 하지만 미켈라 딘도에게 패하며 폭동은 두 달 만에 끝이 납니다. 그 후 피렌체는 유력한 평민과 마조리 길드가 주축인 평민당, 파르테 포폴라라고 부르는데 이 평민당과 미노리 길드와 하층민의 중심이 된 민중당, 이 두 정부가 서로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추면서 3년 동안 공동정부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자기네가 권력을 잡아오는 거에 익숙했던 유력한 평민이나 큰 빌드에 있었던 부자들은 뭐 그런 상황에 만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1282년 1월 살베르스로 대 메디치의 편에 섰던 조르주 스칼리란 사람의 처형을 계기로 해서 어떤 때는 옛 귀족과 마조리 길드가 또 어떤 때는 하층민과 연합한 미노리 길드가 또 어떤 때는 이 모두가 무기를 들며 1년 내내 많은 혼란을 겪다가 결국 1382년 연말에 가서 유력한 평민과 마조리 길드가 다시 권력을 되찾습니다. 그 뒤 평민당 정부는 1387년 민중당의 베네르타 알베트라는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고 좀 정의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추방하면서 권력을 한층 강화했고 1393년에는 이 마소델리 알비치라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굉장히 지명도가 높았던 도나토 아차이울리라는 사람까지 제거하면서 당을 완벽하게 자기들의 어떤 알비치 가문의 목적으로 이렇게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부는 나름 그래도 능력이 있었던지 이렇게 밀라노 공작 잔 갈레오츠 비스콘티라는 굉장히 강력한 군주 또 그 뒤에 나왔던 나폴리의 라디슬라 왕가의 두 차례에 걸친 꽤 한 20년 정도의 전쟁을 어렵게 치르긴 하지만 결국 극복하고 다음에 제4권에서 묻은 1434년까지 권력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평민단 정부에서 1422년까지 아주 내부적으로 평온을 유지하는 피렌체는 아까 봤던 이 잔 갈레아초의 아들인 밀라노의 필리포 비스콘티 공작의 포르일 점령으로 촉발된 차고나라 전투에서 패배하며 이제 나오는 조바니 데 메디치 왕조의 창시자인 이 분을 지지하는 민중당과 아까 봤던 마소데벨 이 사람의 아들인 리날도 델리비 알비치가 주축으로 하는 귀족당의 대립으로 극한 대립에 빠집니다. 전쟁 중에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재산에 비례해서 균등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100플로린의 가치당 2분의 1 플로린을 세금으로 책정한 1427년 카타스토 제도의 시행을 둘러싼 대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냥 모든 사람이 예컨대 10플로린을 내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10플로린, 부자도 10플로린. 내가 돈이 없어도 전쟁 세금으로 10플로린 내는 거고, 부자도 그냥 10플로린 내는 겁니다. 근데 이 카타스토 제도는 내가 10플로린 있으면 세금을 안 내요. 100플로린이 있어야지 2분의 1 플로린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굉장히 그때까지 없었던 아주
충격적인 세금 제도였죠. 그래서 이 세금 가지고 이제 귀족당들은 많이 레나르도 델리 알비치가 이끄는 당은 이걸 반대했고 그 조바니 데 메디치의 그 민중당 서민당은 이걸 굉장히 지지한 거죠. 여하간 이런 정치적 분열 속에서도 피렌체는 5년에 걸친 필리포 공작과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필리포를 도왔다는 핑계로 루카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앞서 말 1권에 나왔던 프란체스코 스포르차한테 막혀서 그리고 나중에는 니콜로 피치니노에게 세르기오 키오강 전투에서 패하며 루카를 얻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루카를 얻는 데 실패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시 또 이걸 루카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필리포 공작과 제3차 롬바르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피렌체의 불이 얼마나 극심했냐 하면 이 절체절명의 전쟁을 또 1433년까지 치르면서도 피렌체는 또다시 전쟁을 수행한 아까 리나르도 델리 알비치의 귀족당과 전쟁의 실패를 강하게 비난한 조바니 데 메디치 아들 코시모가 이끄는 선민당상의 극한 분열로 대립으로 빠집니다. 그 결과 그 결과 리나르도의 주도로 1433년 10월 코시모는 도시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도시의 재정적 위기와 귀족당의 내분으로 1434년 9월 오히려 리날도가 추방당하고 코시마는 뭐 왕의 귀환처럼 피렌체로 귀환하게 됩니다. 코시모가 돌아온 후 코시모의 추종자들은 다른 많은 시민들을 추방하고 법과 제도를 거쳐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합니다. 그리고 피렌체 공화국은 1435년 조반나 1세가 죽은 뒤 나폴리 왕국을 둘러싸고 앙주의 르네와 시칠리아 왕 알폰소 5세가 벌인 전쟁을 계기로 제노바와 동맹을 맺습니다. 이 제노바는 아까 말씀드린 필리포 마리아 비스콘티 공작의 일종의 식민지였어요. 그 식민지의 독립을 인정하고 그 식민지와 어떤 동맹을 맺으니까 이에 경로한 필리포는 당연히 화가 난 필리포는 리날도, 그러니까 추방당한 리날도죠. 이제 코시모의 적이죠. 지금 피렌체의 지도자는 코시모였으니까 이 리날도의 부추김을 받아서 1436년 니콜로 피치니노를 제노바를 거쳐가지고 토스카나로 보냅니다. 그렇지만 피렌체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베네치와 동맹을 맺고 베네치아한테 기아라따라는 지역을 밀라노 바로 앞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공격하게 해서 놀란 이제 필리포는 서둘러 니콜로를 소환합니다. 그러니까 니콜로가 다시 이렇게 롬바르디아 밀라노로 돌아가자 피렌체는 니콜로의 군대를 도시에 받아들여서 루카에 받아들여 가지고 자신들을 공격하게 내버려 뒀다는 이유로 루카를 재공격합니다. 그러자 루카는 다시 이제 기댈 데가 필리포 공작밖에 없으니까 다시 필리포 공작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필리포 공작은 이제 루카가 자기한테 굉장히 충실했기 때문에 외면할 수는 없었고 따라서 베네치아 용병대장인 만토바 후작 잔프란체스코를 포섭해 베네치아를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네치아 용병대장이었던 만토바 후작은 한 뭐 30년 동안 베네치아의 동맹이었어요. 근데 이제 필리포가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제시하자 용병답게 필리포한테 넘어갔고 베네치아를 압박합니다. 이 만토바 위치를 보시면 이 베로나라는 지역이 베네치아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지역인데 그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베네치아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턱 밑에 턱 밑에 자기 자신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니까요. 뭐 이 시기 피렌체에서는 맨날 싸움만 한 건 아니었고 피렌체가 역시 역사와 문화의 도시답게 꽃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이라고 불리우는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의 축성식이 이때 1436년에 있었고요. 또 로마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 단결을 공표한 하늘이여 기뻐하소서라는 교황직서 레텐투르 카엘리가 발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도 잠시 필리포 공작은 거의 전쟁 강림입니다. 한 번도 안 쉬고 전쟁을 해요. 뭐 심지어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 자기 딸의 하가 결혼한 프란체스코 스포르차하고도 또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쉬지 않고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캐릭터가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한 2년을 참지 못하고 다시 니콜로 피치니노를 시켜서 로마냐를 장악한 다음에 베네치아가 점령한 브레시아를 또 공격합니다. 베네치아가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워낙 이제 연이은 패배로 베로나까지 함락될 위기에 빠지자 베네치아는 급히 다시 피렌체의 도움을 청했고 피렌체는 베네치아를 돕고 필리포를 막기 위해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를 설득해서 이 베로나를 보내게 됩니다. 이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를 베로나로 보내는 거 굉장히 어려웠던 게 이 필리포는 뭐 밀라노의 공국의 공작이라 뭐 돈도 많고 세력도 많았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유일한 자식이 비앙카라는 어린 딸이었습니다. 근데 비앙카가 그러니까 뭐이 왕위 계승자였고 따라서 이 비앙카를 통해서 니콜로 피치니오한테도 결혼시켜주겠다. 프란체스코 스포르차한테도 결혼시켜주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프란체스코 스포르차한테는 여기 보이는 이 포강 아래에서만 싸워라. 네가 여기 아래에서만 싸우면 비앙카를 너한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로나는 지금 포강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 이 결혼이 파혼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프란체스코 스포르차 입장에서는 비앙카하고 결혼만 하면 이 밀라노 공국이 작게 되니까 몇 년만 참으면 되는데 여길 가야 될까 싶었죠. 근데 이제 그 필리포가 프란체스코 스포르차한테도 하고 다른 용병 대장들한테도 계속 비앙카를 갖고 여러 가지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실망을 해서 피렌체의 말을 듣고 이 베로나를 구하러 가게 됩니다. 그 뒤 이제 프란체스코 스포르차와 니콜로 피치노 이 두 명장입니다. 두 장군 간에 여기 텐노와 베로나를 둘러싸고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프란체스코가 우위를 점한테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한테 겨울이 옵니다. 추위로 인해 전쟁이 잠시 중단된 동안 필리포를 설득한 니콜로는 이제 여기서 싸우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니콜로도 용병 대장이니까 여기서 싸우는 건데 그치지 않고 자기 어떤 땅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 스포르차가 갖고 있는 마르케라는 지역을 나중에 보게 됐지만 거기를 침략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필리포를 설득해서 제가 그쪽으로 가면 스포르차가 당연히 다시 그쪽으로 마르케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밀라노는 안전하게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죠. 그래서 로마의 그, 그 내려오면서 마르케 지역으로 토스카나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그 리난도 추방당한 리날도의 친구인 로마 교회군 사령관 조바니 비텔레스키 추기경과 비밀리에 교신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토스카나를 피렌체를 침공하자. 왜? 얘는 이 조바니 추기경은 리날도의 친구였기 때문에 추방당한. 그래서 서로 교신을 하고 어디 어디에서 만나서 어떻게 피렌체를 치자 이런 약속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편지가 피렌체가 여러 나라에 뿌려놓은 스파이들에게 발각돼서 이 조바니는 뭐 니콜로 입장에선 불행히도 1440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하여 홀로 토스카나를 침공한 니콜로는 리날도의 또 다른 친구인 포피 백작 프란체스코 구이디의 도움으로 이 카센티노 계곡 일대를 차지하지만 피렌체의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에 프란체스코 스포르차의 파상적인 공세에 크레모나까지 속수무책을 물려 필리포는 다급히 사람을 보내 니콜로에게 빨리 롬바드에 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니콜로가 이 토스카나를 공격하고 있는 사이에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는 피렌체 편은 베로나에서 출발해가지고 브레시아, 소치노, 크레모나까지 여기 지금 필리포 공작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치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필리포 공작은 지금 피렌체에서 싸울 때가 아니다.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니콜라한테 말한 거죠. 하지만 리날도와 퍼펙작은 니콜라가 돌아가는 순간 자기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리날도와 퍼펙작은 니콜라를 설득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피렌체를 공격하자. 피렌체 군과 싸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콜라는 그 말을 듣고 앙게아리 들판에서 피렌체 연합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고 전해지는 그림인데 그 그림은 아직은 실존하지 않고 루벤스가 모작한 걸로 알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여하간 니콜로는 패했고 리날도와 방구는 달아났으며 포피 백작은 이 넓은 포피성 큰 성과 넓은 영지를 다 빼앗기고 카산티노를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건이 끝나고 니콜로가 돌아온 로마디로 이제 돌아갔죠. 니콜로가 돌아온 후 어느 정도 교착 상태에 빠졌던 롬바르디아의 전쟁은 니콜로 역시 명장이기 때문에 1441년 이 마르티넨코라는 지역에서 완벽하게 프란체스코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희망으로 오만해진 니콜로는 필리포 공작을
위협하며 이 피아잔체를 자기한테 승리에 대한 보답으로 이 영지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필리포는 워낙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니콜로의 어떤 위협, 협박 뭐 이런 거에 너무 격분해가지고 차라리 너 싸우지 마. 니콜로에게 싸우지 말라고 하고 프란체스코를 그냥 여태까지 말만으로 했던 자기 딸 비앙카와 결혼시키면서 오히려 피아젠체를 니콜한테 주지 않고 크레모나를 프란체스코 스포라한테 줘버립니다. 자기 화를 못 견뎌서 그냥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던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죽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그 직후 필리포는 나폴리 왕국을 두고 앙주의 르네와 싸우고 있던 알폰소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앙주의 르네는 프란체스코 스포르차하고 친합니다. 반면 알폰소는 필리포하고 친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우고 있는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갑자기 사위가 갖고 있는 이 지역을 마르케 지방을 니콜로에게 공격하게 해서 니콜로가 또 역시 잘 싸워가지고 프란체스코를 이 페르모라는 지역에 완벽하게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뭐 군량도 떨어지고 원병도 없고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있었는데 또 갑자기 사위라고 생각이 들었든지 마지막에 상의할 중요한 일이 있다며 니콜로를 밀란으로 소환해 버립니다. 근데 니콜로는 주군이 부르니까 갔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숙소에서 방치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필리포에게 속았구나라고 깨달은 니콜로는 분노와 비탄에 빠져서 1440년 10월 쓸쓸히 생을 마쳐버립니다. 뭐 독살됐다는 설도 있고요. 근데 그냥 정말 우라병이 터져서 죽었다는 설도 있고 요새 말로는 부종이라는 다리에 질병이 있어서 죽었다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편 이 무렵에도 피렌체에서는 내분이 끊이지 않았는데 앙게아리 전투의 영웅 지노를 두려워한 코시모 대 메디치의 추종자들이 내리와 가까웠던 발다초 단기알이라는 인물을 제거해버립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불러다가 뭐 계약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냥 죽여버립니다. 발다초의 아내인 안날레나가 겨우 25대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40 정도 됐을 때 일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나이 차가 좀 있었으니까. 그건 그렇고 뭐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필리포는 다시 또 로마냐라는 지역과 롬바디아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나 카살마조레라는 전투에서 베네치아가 크게 패하면서 이 베네치아가 여기서 이기고 나서 밀라노까지 공격하니까 이번에는 뭐 니콜로 피치는 죽었으니까 이번에는 그 프란체스코에게 사위인 프란체스코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프란체스코는 뭐 자신을 상대로 니콜로 피친을 시켜서 마르케에서 전장을 한 뭐 장인한테 화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장인이고 또 베네치아가 자기를 도와주는 척 하다가 크레모나를 빼앗으려다 실패하는 걸 보고 장인을 돕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냐에 있는 코티뉴라에서 밀라노에 가려고 군대를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필리포가 죽고 밀라노에 황금 암브로시아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다시 생각을 바꿔서 밀라노 공화국의 총사령관이 돼서 베네치아를 막아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젠차 공성전과 카라바조 전투에서 승리하고 브레시아까지 진격하면서 베네치아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베네치아는 협상의 대가거든요. 이 베네치아는 전쟁에서 힘이 약하다는 걸 알자마자 바로 프란체스코한테 붙어서 야 네가 밀라노 획득하는 걸 도와줄 테니까 거기다 돈도 되고 용병도 되어줄 테니까 우리한테 뺏으면 그냥 돌려줘 라고 협상을 제안합니다. 뭐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도 양쪽을 다 상대 밀라노 공화국하고 베네치아를 다 상대할 수는 없었으니까 베네치아와 협의해서 밀라노 공화국을 차지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베네치아는 이 크레마를 프란체스코와 힘을 합쳐서 밀라노를 공격하면서 밀라노 그 공화국을 공격하면서 크레마를 차지하자마자 바로 다시 또 밀라노와 협상을 해서 밀라노와 편을 먹고 프란체스코를 고립시킵니다. 하지만 프란체스코는 이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밀라노를 계속 공격했고 결국 기아에 시달리던 밀라노 민중은 그 밀라노 지도자들한테 반란을 일으켜서 베네치아하고 같이 그 연합한 밀라노 지도자 반란을 일으켜서 프란체스코를 밀라노의 군주 즉 밀라노 공작으로 새로운 밀라노 공작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편 1차 밀라노 계승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피렌체는 나폴리 왕 알폰소 5세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큰 이렇게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지만 큰 위기를 맞진 않고 그냥 별 어려움 없이 막아냅니다. 하지만 피렌체가 밀라노 공작이 된 프란체스코와 동맹을 맺자 코시모와 프란체스코는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동맹을 맺자 베네치아 동맹을 맺은 알폰소 5세는 다시 토스카나를 침공하고 베네치아는 프란체스 공작을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이 양 지역의 전쟁 모두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다가 1454년 로디 조약이 체결되면서 1424년 시작된 필리포 마리아 비스콘티가 시작한 롬바드 전쟁은 31년 만에 끝이 나게 됩니다. 로디 조약이 체결된 당시 이탈리아는 대충 이렇게 남쪽은 나폴리 왕국이고 여기 피렌체, 여기 루카, 여기 시에나,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밀라노 공국, 이쪽이 베네치아, 여기가 페라라 공국이었습니다. 이때는 후국이었죠. 그러나 1459년 제노바의 군주가 된 르네의 아들 장 2세가 알폰소 5세의 뒤를 이은 페르난도 1세 나폴리 영국을 침공해 이탈을 다시 전란에 휩싸입니다. 그러니까 앙주의 르네는 르네의 아들이니까 얘들은 나폴리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침략해서 사르노강 전투에서 페르난도를 이기지만 결국 지지부진하게 싸우다가 다시 트로이아 전투에서 페르디난도 1세에게 패하면서 장 2세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6권은 끝나고 제7권은 코시모 대 메디치의 죽음을 전후로 한 피렌체에서 일어난 분열의 양상을 설명하며 출발합니다. 1457년 앙기아리 전투에 영웅 네리가 죽고 반대당이 소멸하자 코시모의 친구들은 이제 코시모의 권력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적이 있을 때는 코시모가 필요했지만 이제 그 강력한 적들이 사라지니까 코시모도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한동안 잠잠고 친구들의 이런 행동을 보고 있던 코시모는 1458년 루카피티라는 사람을 시켜서 신이 쿠데타를 시키고 다시 정권을 장악합니다. 조금 지루하시죠? 이 공으로 루카피티는 메디치 궁보다 훨씬 더 큰, 지금도 피렌체 최대의 관광 명소인데 미술관이기도 하고 그 피티 궁전을 짓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속설에 의하면 루카피티는 이 궁전을 지을 때 그 메디치 궁이 자기 이 마당 안에 들어올 수 있을 만큼 크게 지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도 권력도 이 당시엔 셌던 거죠. 강했던 거죠. 그래서인지 1464년 코시모 사후 코시모가 크게 신뢰하던 디오티살비가 코시모의 아들 피에로를 속이고 권력을 빼앗으려 했을 때 루카는 코시모의 아주 강력한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친한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에로의 미침을 인정하기 싫어서 이 디오티살비의 편을 듭니다. 이렇게 디오티살비와 루카 피티 그리고 피에로의 갈등은 프란체스코 스포르차 사후 그의 뒤를 이은 밀라노, 이게 프란체스코 스포르차의 아들인데 이 갈레오차의 동맹을 다시 할 건지 말 건지 여부를 두고 갈등이 증폭하다가 둘 다 양측 다 모두 무기를 들었으나 마지막 순간 루카의 배신으로 피에로가 승리하고 디오트살비를 비롯한 많은 피해를 적은 달아나 버립니다. 하지만 피에로의 말만 믿고 배신을 했던 루카 역시 똑같은 운명의 변화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루카 이그 피티 궁전은 1500년대에 들어서 코시모 메디치 가문에게 팔려서 루카 피티가 피티 가문 뭐 존재조차 사실은 그렇게 희박하게 돼버리죠. 한편 달아난 디오티살비는 베네치아로 가서 프란체스코 스포르차가 롬바디에 놓고 베네치아와 싸울 때 앞서 보였던 사진입니다. 그때 코시모가 베네치아가 아니라 프란체스코를 도운 일을 잊지 말라며 피렌체와의 전쟁을 부추깁니다. 이 말이 옳다고 여긴 베네치아가 자랑하는 명장인데 바르톨로메오를 보내 피렌체를 공격하지만 1467년 몰리네라 전투를 끝으로 전쟁은 흐지부지 끝나고 피해의 적들은 그냥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피레체 내부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를 장악한 소수의 시민을 위해 이 정부를 장악한 소수의 시민은 피에로의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에로가 너무 아프니까 피에로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좌지우지합니다, 권력을. 병이 깊어 힘들어하던 피에로는 마지막까지 이 예전의 친구들 야심을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얼마 안 돼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로렌초 데 메디치고요. 그 유명한 동생인 줄리아노 데 메디치입니다. 이 가문의 명성과 톰마소 소데린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공화국의 수장에 오릅니다.
하지만 로렌조 대 메디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명민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그러나 권자에 오른 초기 로렌초는 이 명방광산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볼테라라는 도시를 약탈하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뭐 법적으로 올바르게 한 게 아니라 뭐 군사를 이끌고 가서 굉장히 잔인한 짓을 벌입니다. 그리고 또 1474년에는 치타디 카스텔로라는 도시를 돕다가 교황 식토 사세와 적대 관계에 빠지고, 또 이 토스카나에서 유일하게 자신에게 적대적인 시에나라는 도시 국가를 정복하기 위해서 브라초 단 본테나의 아들 카를로를 고용해가지고 시에나를 공격하다가 시에나와 원수지간이 돼서 제8권에서 다루는 파치가의 음모와 뒤이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토스카나와 피렌체에서 이런 어떤 혼란들이 벌어지는 동안 비슷한 시기 밀라노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프란체스코 스포라치 장남 갈레알초 공작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글의 마지막인 8권은 로렌초 데 메디치를 죽이려는 파치 가문의 음모에서 시작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젊음과 권력에 도취되어 있던 로렌초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기를 바랐고 모두가 자신이 최고임을 인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동생 줄리아노는 성당 안에서 살해당하고 누나의 남편인, 즉 매형의 가문인 파치 가문이 파멸하는 끔찍한 분열로 피렌체를 몰고 갑니다. 파치 가문의 음모에 깊이 개입했던 아까 로렌초와 적이었던 이 교황 시토 사세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권력 때문이겠지만 나폴레옹 페르난도 1세는 바라던 정권 교체가 피렌체에서 일어나지 않자 음모를 통해 이룰 수 없었던 일은 전쟁을 통해 이루기로 마음먹고 정광석화 같은 독도로 피렌체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1478년에 나다와 카스텔리안을, 그리고 1479년에는 호지문시와 콜라발데스를 빼앗습니다. 그러나 계절이 전쟁을 하기에 부적합한 겨울로 접어들고 3개월의 휴전을 얻자 로렌초는 이 이상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혼자 나폴리로 갑니다. 이때부터가 로렌초 데 메디치의 일 마니피코라고 위대한 자라는 호칭어가 붙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혈혈단신으로 적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르난도 1세와 단판을 짓고 1480년 나폴레옹과 동맹을 맺습니다. 뭐 이렇게 동맹을 맺을 수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메디치 가문의 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렌체가 아무리 수세에 몰렸다고 하더라도 메디치 가문이 전 유럽에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은행업 재산들이 그뭐 페르디난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게 만든 거죠. 하지만 이 협정에도 불구하고 이전 전쟁 중에 피렌체가 빼앗긴 도시들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주려고 하진 않겠죠. 그렇죠. 모든 왕들이. 그렇지만 로도스 섬을 침공한 오스만 티르크군의 일부가 나폴리 항구 도시 오트란트를 점령한 후 그 주변을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로렌초는 도와달라는 페르난도의 어떤 구원 요청을 받고 이걸 빌미로 해서 페르난도를 압박합니다. 그 결과 빼앗긴 도시들을 다시 또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1381년 이 슐탄 메흐메트가 죽고 아까 여기에 남아있던 풀리아 군이 그냥 오스만 투르크에서 버림받은 채 남아있게 되자 이들이 페르난도 1세 협상의 오트란트를 그냥 왕에게 넘겨줍니다. 순순히. 그러자 오스만 투르크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된 베네치아는 페르난도 1세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한 교황 식토 사세와 손을 잡고 1482년 페르디난도 1세의 사위인 페라라 후작 에스콜라 1세 데스타를 공격합니다. 이게 페라라 전쟁 혹은 소금 전쟁으로 불리는 2년간의 전쟁입니다. 그러자 피렌체와 페르디난도 1세는 식토 사세가 베네치아를 돕지 못하도록 로마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비록 이 전투에서 캄포모르스 전투에서 교황군에게 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끈질기게 교황을 설득해서 교황을 베네치아부터 때려납니다. 그 뒤 피렌체와 나폴리와 교황의 동맹은 밀라노 공국의 크레모나에서
이 크레모나에서 회합을 갖고 1483년 6월 몬데나 전투에서 베네치아 함대를 격파한 후 베르가모, 브레시아, 베노아를 진격합니다. 이 세 지역이 베네치아가 이 본토, 이탈리아 본토에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하지만 동등한 권위를 지닌 많은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 흔히 일어나듯 밀라노 협정 루도비코 스포르차와 이 밀라노 공작, 이 사람이 공작이 아니고 아까 죽은 암살당한 잔 갈레아초의, 아니, 갈레아초의 아들인 잔 갈레아초가 아직 어린 나이였거든요. 그 사람의 예비 장인인 칼라브리아 공작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전쟁에서 어느 정도 승리하고 뭐 좀 여유가 생기니까 내부 간의 갈등이 또 발생하는 거죠. 그러자 이를 노린 베네치아가 비밀리에 루도비코와 협상을 벌여서 1484년 8월에 반열 조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양 강국이 이 조약을 맺자 다른 나라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조약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원하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롬바르디에 평화가 찾아온 후 피렌체 통치자들은 1479년 로렌초가 나폴리에 혼자 갔을 때 그때 그 당시에 빼앗겼다가 제노바 기사한테 빼앗겼다가 제노바의 산 조르조 은행에 넘어간 사르차나를 찾기 위한 행동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1484년 11월 어렵게 이 사르차나와 피사 사이에 있는 피에트라 산타를 차지한 뒤에 갑자기 라킬라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동맹인 나폴리 왕국을 공격해서 할 수 없이 이 페르디난도 1세를 돕다가 전쟁을 중단합니다. 사르차나 전쟁을.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페르디난도를 돕고 1486년 드디어 평화협정이 체결되며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야 다시 전쟁을 재개해서 사르차나를 수복합니다. 사르차나 전쟁이 끝난 1487년부터 로렌츠 대 메디치가 죽은 1492년까지 피렌체와 이탈리아는 대체로 평온했습니다. 이렇게 요 사람이 미켈란젤로인데 이렇게 같이 만나기도 하고 또 로렌츠 데 메디치가 요 주제로 바쿠스와 아리아드네라는 주제를 갖고 진짜 시를 써서 요새는 굉장히 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로렌초의 죽음과 함께 로렌초의 이른바 힘의 균형 정책이 가져온 이탈리아 연약한 평화가 종언을 거하고 힘의 균형 정책이라는 건 이제 밀라노, 베네치아, 피렌체, 그다음에 교황, 나폴리 이 5개 열강들이 서로 어느 정도 영토를 갖고 세력을 갖고 서로 침범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5개 국이 연합해서 외국의 나라들이 프랑스나 신성내보자국이 이탈리아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걸 뭐 이 힘의 균형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로렌초가 죽으면서 이 힘의 균형 정책이 무너지고 그 결과 1494년 로렌초가 죽은 뒤 2년 만에 프랑스 샤를 8세 침공으로 이탈리아는 1559년까지 이은 대전쟁의 혼란을 맞게 됩니다. 조금 급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것으로 피렌체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